강남의 똘똘한 한 채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겠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이걸 억지로 팔게 만드는 이런 시장을 만들지는 않을 거고, 50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걸 그 가격에 사겠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면 그걸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강남에 위치한 모든 아파트들이 그런 가격을 따라가서 그것보다 조금 정도 빠지는 수준, 뭐 이런 걸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소득 수준이라든가 대출의 한계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사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감정평가사 박은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 부분이 크게 다뤄지지 않고 치러진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또 커질 수 있는 시장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크게 내걸고 있진 않은데, 기존에도 이제 한번 후보로 나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공급 확대 측면에 정책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인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 공급,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정책적 영향을 할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억제하지 않겠다, 막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결국 이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그냥 두겠다. 그래서 강남의 똘똘한 한 채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많고, 또 기존에 이제 주택 가격보다 많이 가격이 하락해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또 지방 외에도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조차도 사실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큰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멈추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곳,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하는 집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또 한정 지으면 강남 3구에, 또 강남 3구에 버금가는 마용성 같은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어떤 매매가 일부 이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억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이걸 억지로 팔게 만드는 이런 시장을 만들지는 않을 거고, 대신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뭐 이런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시장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검증된 시장에 어떤 수요가 이제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가격으로 간다라는 거는 뭐 이 집값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50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걸 그 가격에 사겠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면 뭐 그걸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 뭐 유튜브나 또는 이제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정도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은 굉장히 소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에 대비해서 뭐 다른 모든 집들이 또는 강남에 위치한 모든 아파트들이 그런 가격을 따라가서 그것보다 조금 정도 빠지는 수준, 뭐 이런 걸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대출의 한계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막 20조 규모의 추경이 진행될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20조 추경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으로 정해놨던 돈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늘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럼 이 추경이 어디다 쓰일 건지 많이 정책적으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산불 같은 거 요즘에 많이 났었는데 이런 자연재해 복구 비용, 그다음에 농어촌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일단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의 이제 유지 근간이 될 수 있는 세금 자체가 지금 걷어들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수 결손이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추경,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민생 안정적인 측면이거든요. 당장 어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자를 내고 이런 것들 힘든 사람들,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 뭐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20조 추경이 발표가 됐어요. 과연 이게 부동산 시장을 위한 유동성 공급인가? 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장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경기가 침체돼서 당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자금의 성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영향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자금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외에도 또 돈풀기를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돈풀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을 쉽게 내줘서 대출을 활용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의 한계 상황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150% 수준,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가계와 동일시되는 자영업자의 대출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3,000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부채라는 거는 결국에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라면 당연히 이제 시장 경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득 대비해서 2배, 3배 가까운 빚을 이미 지고 있는 상태고 또 그 결과가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연체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워낙 화랑이었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채를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제 경매 로 내몰리는 상황,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만큼 늘리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왔고 이 한계의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신용 자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잘 갚고 뭐 이자 꼬박꼬박 내는 세상이라면 뭐 계속 빌려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의 문제와 연결이 되고 그럼 전체적인 국가의 신용의 문제로도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빌려야 된다든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한계에 있기 때문에 DSR에 대해서 뭐 강화된 DSR,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같은 경우도 7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어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불장이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수중에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대출을 활용하다 보니까 대출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자 뉴스였나 나왔는데 이제 5대 은행장들 부행장들 모아놓고 지금 가계부채 관리 철저히 해라. 부채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기조 엄격한 기준으로 대출을 해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만큼 한계의 상황을 계속 어떻게 근근히 끌어가고 있다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과거처럼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 29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어느 정도일까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어떤 신용적으로나 시장
시장에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금 더 높은 신용을 갖고 있는 나라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기준금리 자체를 미국보다는 높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초저금리 상황을 겪다 보니까 조금 오바돼도 그 상황 자체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형태로 네. 갔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환율적인 측면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었죠. 코로나 겪기 전보다 사실은 환율이 뭐 20-30% 정도 올라간 상태고 최근에 이제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시장에서조차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1,300원대 중반 이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이걸 올리려면 기준금리를 조금 높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런 어떤 외환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내려야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경기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올해 초에 경제 성장률에 관련해서 2%대의 성장률을 최초에는 예상을 했었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 4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2, 4분기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0.9% 수준으로 성장률을 이제 하향해서 네.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침체의 상황이 심하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거든요.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자체도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이자 같은 게 싸질 수 있다. 이런 네. 기대감이 있죠. 이자가 과거보다는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의 한계 상황, 대출을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 갚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줘라. 그런 사람들한테 싸게 빌려주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까지 그러면 그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과거보다는 훨씬 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절대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시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약간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네. 지금 지방이나 서울 외에 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서울 내에서도 서울에 한때 영끌들이 한참 집중했던 뭐 노도강이라든가 네. 금관구 뭐 이런 식으로 서울에 있지만 조금은 서민들 위주로 살고 있었던 집들의 가격이 뭐 2배 이상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던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조정을 거치더라도 그 안에서의 거래량 자체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시장 자체가 초토화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장을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부동산만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괜찮을 때가 어딜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네. 서울에 특히 뭐 강남을 살 수 있으면 강남에 근데 지금 토어제로 묶여 있으니까 강남을 제외한 뭐 나머지 마용성이라든가 뭐 마포구, 성동구 네. 뭐 이런 준 강남에 라고 네. 사람들이 인식하는 곳에 갭을 끼고라도 사놓지 않으면 나는 자산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일부 수요가 들어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거래량이 15,000건을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000건대 수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토어제가 해제되면서 네. 잠깐 이제 반짝 올라갔고 네. 그 여파로 2월, 3월까지 거래량이 좀 늘어났었고 그리고 나서 후속적으로 네. 이제 강남에서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강남도 묶여버리니까 나머지라도 네. 사야 되지 않는가 이러면서 이제 나머지 지역들의 거래가 조금 늘어나면서 네. 또 4, 5월 거래가 그치만 이제 4월, 5월 거래하고 이제 6월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을 보이는 시장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점차 주기가 짧아지고 네.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지방의 사람들도 이제 서울의 부동산을 무조건 이제 서울이다. 이게 굉장히 증명된 것과 네. 같잖아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소득 수준, 소득
또는 자산 이런 걸 포함해서 1%라고 해당되는 사람의 80%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지방에 계시는 네.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요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시장이 붐업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질 것이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약간 불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규제 지역이 또 더 많이 묵힐 가능성도 많아질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네. 이유는 주식시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용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B2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뭐 이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규제를 하겠다 어떤 걸 하겠다라는 액션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렇다 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이제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는 있는데 곧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님이 보기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전망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어떤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동안 기회를 기다려왔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지금 불장이라는 얘기가 최근 들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네, 맞아요.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뭐 생각해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막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지속되는 한 뭐 나도 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뭐 아예 앞으로 공급이 끊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동안 어떤 공급됐던 내역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는 지역에 예정된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반포에도 내년에 3,000세대 정도의 일반 분양분이 있고 또 한남 쪽, 용산 쪽 이쪽에도 분양 물량이 많이 있고 뭐 아시아 시멘트 자리 그쪽도 있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될 수 있는 물량들, 대규모 공급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고 그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자금이 있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분양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자산이 있고 또 추가적인 대출을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빌려주는 시장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조금 참여해 볼 생각을 해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영끌을 다 해서 그런 새로운 좋은 강남이나 그 마용성에 있는 걸 하나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제 주변에서 네. 있는 일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30억의 보통 지금 분양을 예상을 하고 네. 있는데 30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20억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억 정도를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럼 10억을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소득 수준이 이제 상위 2% 이내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가능한 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 10억에 대한 대출 이자라든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이걸 이제 몇 년 후에 매매하는 거에 대한 이런 고려들이 다 들어가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시장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이제 본인 이제 둘이 합쳐서 연 소득이 1억 좀 넘는 뭐 이런 적인데 이제 뭐 시댁에 얼마, 뭐 친정 부모님은 집을 팔고 우리랑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이걸 분양받으면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돈을 끌어모으는 이런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사람들의 집을 그러면 더 돈 있는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 시장인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고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걸 팔 수 있는 시장이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다른 기회가 없어야겠죠. 또는 기꺼이 그걸 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이들은 어쨌든 그런 상황을 굉장히 멱에 찬 수준으로 버텨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는 영끌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서울로 와야 된다고 지방에 있는 뭐 토지 처분하시고 아파트 처분하시고 다 모아가지고 서울에 뭐 자그마한 뭐 아파트 하나 들어가시고 막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렇게 모든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 워낙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금 추산하기로 거의 180만 채 정도가 있는 걸로 추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가격들이 10억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려면 그만큼의 현금과 자산을 처분해서 그만큼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 네, 생각합니다. 네.